방금 소개받은 박병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도 오는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자리를 빛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포럼에 대개는 좀 늦게 오는데 오늘은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랬더니 김성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6시 반부터 일찍 나오셔서 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지런하게 준비를, 이 포럼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참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사실 일주일 밤을 새지는 않았고요. 사실 줄기세포 그러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뭐랄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내용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요, 가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미이라들이 있습니다. 이 미이라들을 보면 이렇게 복원을 한 흔적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을 무덤에 묻을 때 복원을 한 흔적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미이라들을 보면 실제로는 어디가 이렇게 잘려 있거나 손상된 부위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참 이 조상님들을 무덤에 묻을 때 온전한 모습으로 해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보이고요. 그때는 뭐 사후세가 있었다고 믿었다고 하니까 천국에 가셔서 편안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배어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등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뭐 바퀴벌레도 있고, 멕시코에 있는 엑솔라틀이라는 그런 물고기도 있고요. 플라나리아라는 그 식물도 있고, 식성적인 단순동물도 있고, 뭐 불가사리도 있는데, 사실 생명체라고 하면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취지는 사실은 서바이벌인데 생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바퀴벌레를 굉장히 혐오하죠. 근데 바퀴벌레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원자폭탄이 터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어느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을 거냐라고 한다고 하면 바퀴벌레가 더 많이 살아남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과연 바퀴벌레보다 우월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이제 우리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퀴벌레는 어디가 잘리면 바로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원 능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인간보다 우월합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보면 Many of these wonderful creatures are so brilliantly adapted that they can regenerate entire limbs at will. You can imagine my envy. We're trying to harness this capability. 이 영화에서는 이제 영화에서 오스코프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고요. 이 연구원 박사가 팔이 없습니다. 팔이 없어서 자신의 팔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이 회사 바이오테크의 목적과 취지도 이제 이런 복원에 있는데, 이때 이 회사에서 취한 방식은 줄기세포가 아니고 사실은 이종교배입니다. 이종교배.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을 교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스파이더맨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 복원을 할 때 마치 나중에 헐크처럼 변하기 때문에 이 스파이더맨과 싸운 악당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동물이 훨씬 더 이 복원 능력이 뛰어난 것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사람이 어디가 잘렸을 때 복원할 수 있느냐 하면 어린이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어린이들은 손가락 끝이 어느 정도 손상을 받아도 거의 완벽하게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능력을 소실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재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것을 언제
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사이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과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1997년에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Frontiers in Medicine Regeneration. 그러니까 재생의학의 선구자들 해서 이제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가 나왔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프로메테우스가 그 불을 제우스 신한테 훔쳐서 그래서 인간한테 줬죠. 그래서 인간이 불을 갖게 됐죠. 불을 갖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우스 신이 무지 화가 나서 이 프로메테우스를 산에다가 묶는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가 산에 묶여 있는데 낮에는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먹고 밤에는 간이 재생되고 하는 이 재생의 이야기가 바로 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에 나옵니다.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구해주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을 재생한다는 이런 개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재생의 개념에서 이제 재생의학, 리제너러티브 메디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이건 이제 가장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되실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생의학이 뭐냐면 아까도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약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건 다 부작용이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재생의학은 뭐냐면 이제 자신의 습관을 통해서도 고칠 수 있지만 그 습관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넘었을 때는 뭔가 치료가 필요한데 그걸 치료할 때 다른 것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포나 자신이 세포가 만들어낸 단백질이나 성장인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결손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첨단 치료법을 앞으로 이제 재생의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은 점점 더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의학 중에 한 분야인 세포치료라는 것을 다시 정의를 하면 이것은 이제 질병치료를 위해서 조직에 새로운 세포를 넣어주는 의학의 한 분야고요. 이것은 뭐 여기에 해당되는 조직공학, 티슈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 이런 것들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 의료 산업의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이라든지 뭐 바이오 시빌러,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역이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진짜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큰데 이게 이제 과연 그럼 새로운 거냐 하면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200년 전에 우리가 수혈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혈병이나 뭔가 만성 악성 빈혈이라는 증상이 생기면 골수 이식을 하게 되고요. 장기 이식을 하게 되고 조직 뱅킹을 하게 되고 정자나 난자를 보관하게 되고 시험관하기를 하게 되는 것도 다 사실은 일종의 세포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지방이식이나 모발이식 또는 PRP 주사 등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치료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 성숙하여 이미 기능을 하고 있는 세포를 이식하는 것들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로 발전이 될 거냐면, 이제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변형된 세포를 주는 방법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시면 이제 식이요법과 뭐 운동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시게 되겠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부족하면 진짜로 이 자기 습관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인슐린을 생산하도록 만든 세포를 사람의 뭐 어느 부위에 이식하든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게 앞으로 더 발전이 된다 그러면 환자 자신의 세포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조작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만들게 해서 다시 사람의 몸에 넣어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사들끼리 이런 세미나를 하면 이런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공상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우리 생활에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역사를 짚어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데 맨 처음에는 사실은 동물 세포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골수이식, 제대열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 성취 줄기세포 이런 것들 개념이 나오는데 동물 세포는 사실은 180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젊어지기 위해서 동물의 정수, 테스티클의 추출물을 주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에서 50년대에는 폴 니안스라고 하는 스위스의 굉장히 히트를 쳤던 분이 양의 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 이후에 이제 골수 이식이 현대 세포 치료의 과학적인 기반을 닦았고요. 이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HLA 항원이라는 것을 뭐 배우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세포 간의 표식자 같은 역할을 해서요. 이제 이것을 매칭을 해서 이식을 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대혈 줄기세포, 탯줄에서 이제 이런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1998년에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탐슨 교수가 배아 줄기세포,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배아에서 분화에 대한 조절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이것이 세포 조작에 대한 R&D를 자극하게 됨으로 인해서 배아 줄기세포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로 일시적인 정체를 잠깐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컨셉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것을 일본 교토대에서 야마나카 교수가 들고 나왔는데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의 세포를 성인의 세포를 얻어서 이것을 조작을 하게 되면 원시적인 그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만능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을 들고 나왔고 2006년도에 동물 실험에 성공을 했고 2007년도에 성인세포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그런 그 흐름은 이제 성체 줄기세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2002년도에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지방 흡입을 이제 튜메스트 테크닉을 하는 것을 이제 미국에서 배워와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2003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하다가 세포치료에 관심이 생겨서 세포치료에 대한 문헌을 쭉 뒤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폴 디아스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폴 디아스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이 만든 병원에서는 어떤 시술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여러분도 화장품으로 잘 아시는 라프렐이라는 그 클리닉을 스위스의 몽트레라는 그 청정 지역에 있는데 거기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시술을 하나 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가서 봤더니 뭘 하냐면 이제 병원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휴양 코스로 되어 있고요. 비용은 뭐 1,000만 원에서 몇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요새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는 뭘 하냐면 동물의 세포를 이용해서 시술했던 그 전통을 계승해서 이제 그 추출물을 주사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먹는 것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 라프레리는 이제 미국 회사로 팔렸고요. 이 화장품은 이제 여기서 새로 만든 화장품이 이제 스위스 퍼펙션입니다. 이제 그 폴 니안스 박사가 왜 유명해졌냐면 그 당시에 1930년대부터 동물 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1954년에 이제 교황 피우스 12세가 거의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누워 계셨는데 이때 이 폴 디아스 박사가 동물의 세포를 얻어서 주사를 했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게 돼서 이분이 유럽에서 사실은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당시에 이것을 현대의학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교황께서는 부갑상샘 질환을 앓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부갑상샘이라는 것은 갑상선 말고 부갑상샘이라는 것은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인데 칼슘 대사가 조절이 안 되면 근육의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시험시험 앓게 되신 것 같고 근데 동물의 세포에서 부갑상샘을 얻어서 그것을 주사를 했더니 그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봤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그 동물의 세포를 직접 주사를 하는 것은 그 이후에 현대의학적으로 거부반응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많이 실용화되지 못했고요. 많이 거제가 되기 시작은 했지만 하지만 이런 그 책을 제 방에 이제 이 책이 이분이 쓴 책이라든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읽었는데 가장 제가 신문을 올리는 신문이라고 그렇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구절은
왜 호르몬을 직접 주사하지 않고 세포를 주사를 했느냐 하면 세포 치료를 하면 오래가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호르몬 war cell. Why not 호르몬? 왜 세포를 하느냐 그러면 오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슐린이 부족하면 인슐린을 주사를 하면 되지만 주사를 하면 어렵고 불편하고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세포를 조작하는 걸 만들어서 인슐린을 만들 세포를 넣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미리 간파했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료적으로 선구자적인 그런 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물 세포를 주사를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실용화가 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자기의 세포를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도너, 제공자, 공여자의 세포를 주사하는 그 동종세포 치료가 있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동종세포 치료는 사실은 이제 이식 시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조설비에서 확장과 냉동 보관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다수의 환자를 치료할 잠재력이 높죠. 자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비유를 하자면 간의 수공업밖에 할 수 없는 거지만, 동종세포 치료를 한다 그러면 약 및 제약 산업의 모델에 더 적합한 것은 사실은 이쪽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자가세포 치료를 한 것이 아직까지는 더 현재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중배역 줄기세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왜 이것이 각광을 받고 있냐면 응용 가능성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분리 방법이라든지 배양 방법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세포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지식을 많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뭐냐 그거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줄기세포가 뭐냐고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잘 모르는데 물어보면 과연 줄기 모양으로 세포 생겨서 줄기세포이냐 아니면 식물의 줄기에서 얻어서 줄기세포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드릴 거고요. 줄기세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게 점점점 이제 태아가 되고 태아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얻게 되는 것이 배아 줄기세포고요. 배아에서 얻게 되는 것이 배아 줄기세포고, 그 다음에 제대혈에서 얻게 되는 게 제대혈 줄기세포고, 성체에서 얻게 되는 게 성체 줄기세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개념은 성체에서 얻었는데 이것을 유전자로 조작하든지 핵시험 기술로 조작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할을 시켜서 신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분할시킨 다음에 다시 투입하는 것이 유도만능 줄기세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줄기세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줄기세포는 사실은 두 가지 특성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가 재생산하고 그다음에 무한한 분화 능력입니다. 이제 자가 재생산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힘들거나 너무나 업무가 과중될 때는 내가 몸이 한 3-4개쯤 돼서 내 몸 중에 하나는 좀 휴식을 취하고 내 몸 중에 하나는 A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은 B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간혹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바쁠 때는. 근데 줄기세포는 진짜로 응급 상황이 되면 자기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이 바로 자가 재생산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한 분화 능력이라는 거는 어디선가 누군가 나는 필요로 한다 그러면 내가 근육으로도 변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경으로도 변신할 수 있고, 지방으로도 변신할 수 있고, 뼈로 변신할 수도 있고 하는 변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바로 이 무한한 분화 능력, 포텐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줄기세포의 원천은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 배아 줄기세포는 이제 시험관에서 얻을 수도 있고 핵시험 기술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제일 많이 연구된 건 사실 골수고요. 골수인데 그 이외의 조직에서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아 줄기세포하고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 사실은 배아 줄기세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난자를 얻는 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 그다음에 생명체를 파괴한다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면에서 조금 만들기가 어렵죠. 그리고 줄기세포 성질을 잘 유지를 하지만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 약간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 몸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그런 그 생명 파괴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논란이 없고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약간 성숙해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의 성질을 쉽게 잃어버리지만 컨트롤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예전에 많이 제시했던 게 주사를 맞으면 암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없습니다. 그런 논란은 이제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많이 연구됐던 골수보다 이제 제가 아까 지방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현재 추세는 지방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방에서 훨씬 농도가 수백 배 높기 때문에 우리가 혐오하는 뱃살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지방을 비교하는 간단한 실수를 얻을 수 있고 비교적 많은 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골수에서 얻으면 배양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방에서 얻게 되면 배양을 하지 않고도 바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쉽게 나온다는 점이 바로 그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이 있으면 이런 그 혈관이 지나가는 지방의 격벽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다 줄기세포 이게 다 우리가 혐오하는 분살이지만 지방의 줄기세포의 보고라고 볼 수가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얻은 다음에 지방흡입으로 지방을 얻은 다음에 잘 씻은 다음에 효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쭉 돌리면 그 우리가 원하는 분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액에서 약 20%에서 30%가 줄기세포의 그 아버지 엄마 세포들이 되고요. 그것들을 이 배양을 하게 되면 순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20%에서 30%인데 1세대, 2세대, 3세대 계대 배양을 하게 되면 2세대 정도 되면 99%가 줄기세포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쭉 이제 얻게 되면 100%의 순도를 갖는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줄기세포가 과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니면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두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제 벽돌과 같은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네덜란드의 그 소년의 일화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가 이 해수면보다 이 땅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뚝으로 이렇게 제방공사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1950년도에 이 소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소년이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됐을 때 뚝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물소리가 칼칼칼칼 나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뚝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있었죠. 그래서 이 소년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오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다시 갔다 오려니 도저히 너무나 거리도 멀고 그때가 되면 이미 이 뚝이 무너져서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소년이 한 일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자기 팔이들과 손가락으로 해서 그 뚝의 구멍을 막았죠. 그게 바로 벽돌과 같은 이론을 통해서 이 손상된 걸 복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소년은 사실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살지 못했지만 죽은 채로 발견됐지만 만약에 그 소년이 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있었다면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었다면 아니면 자기 개가 반려동물이 있어서 빨리 알리고 오라고 했더라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 뚝을 막을 수 있었겠죠? 그게 바로 매니저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팔로 막은 것이 바로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뚝이 무너졌으니 빨리 공사를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작용을 통해서 줄기세포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이제 이 줄기세포가 이 전반적인 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 헬스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에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HT라고 표현되는 헬스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BT, IT, NT의 원천 기술이 융합되는 여러 개의 그 산업하는 대표적인 기술의 산업이고요. 사실은 선진국들은 이 HT 산업의 중요성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해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HT의 중요성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면에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 섹터로 봤을 때도 단일 분야에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고요. 경제성장 먹거리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개몽을 한다든지 투자를 하면 병에 걸린 이후에 치료되는 그 많은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IT 이후에 신성장 엔진으로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에 기초가 되는 단일 분야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보고 있죠. 뭐 자동차, 은행, 통신보다 훨씬 더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되고 있지만 사실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65세 인구가 이제 우리나라도 7%를 넘었죠. 이제 2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되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고령화가 되고 있으면 삶의 질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GDP 대비 국민 의료비가 미국은 21%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정하고 있고요. 기타 OECD 국가 16%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미 포스트 IT 시대의 전략 산업으로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EU나 일본도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잘 프레임을 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헬스케어 산업이 좋은 점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부가가치 면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산업 섹터를 봤을 때 유통, 제조, 금융 이런 거와 비교해서 일자리 창출 면에서 제일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이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잠깐 보면요. 부시 정부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시 정부 때는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규제했었습니다. 한데 오바마 정부 들어서 2009년도에 이 규제를 해제했고요. 줄기세포 중심이 생명공학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양의 펀드를 연구를 투입하고 있고요. 2004년도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줄기세포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벌써 여기에는 236명의 교수진이 있고 약 900명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역분화 신기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여기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배아줄기세포 둘리로 잘 알려져 있지만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럼을 한다든지 줄기세포 운행을 운영한다든지 제일 특이한 건 2종 간의 핵 이식 연구를 승인했다는 점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지체되는 면이 있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 건수는 약 200여 건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20여 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미 실용화 단계인 2상과 3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29건이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3건이 있습니다.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은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냐면 신경질환, 뼈나 연골질환, 암, 심장질환, 당뇨, 그다음에 소화기 질환, 면역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줄기세포 치료제로 시판 승인이 난 것이 세계 최초로 나온 게 이제 파미셀에서 나온 심장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그런 세포 치료제가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게 관절염 치료제, 그다음에 크론시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계획되어 있는데 여튼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헬스케어 산업, 제약이라든지 의료기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융합 기반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BT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비유를 좀 하려고 IT의 명암과 BT의 명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99년도에 이제 전문의를 따고 군의관으로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당시 굉장히 그 IT에 대한 그 붐이 뜨거웠을 때인데 이때 이제 제가 이 주식을 사서 딱 열흘 만에 10배를 벌고 그때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펀드는 아니었는데 딱 10배를 벌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 주가가 1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요. 이때 이북에 세운 자회사가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었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주식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때 사실 2000년 초반에 이때 시총이 2,500억에 2조 5천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0대 재벌 4개를 합치는 것보다 많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 종업원이 45명에 불과했었고요. 이때 2000년대 초반에 유상증자를 했었을 때 제가 얘기를 들어본 적이 다시 뒤져보니까 3,800억이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무선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제대로 상용화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조 5천억이 나중에 시총이 1,400억으로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좀 아픔을 당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그때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했던 기술이 지금은 실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프라고 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베이스로 해서 화상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이스톡이라는 것이 무료로 인터넷 전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뭐 잘 아시겠지만 음성통화가 무제한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4년 전에 99년도에는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당시에는 좀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던 것이 홍역을 치러서 이제 14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현실화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Males want to look younger because looking younger is, I think they think that. 좀 창피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ABC 뉴스에 인터뷰를 했던 건데요. 근데 사실 제가 2008년도에 여기 학회를 가면 스마트폰에 DMB TV라는 그 아이콘을 보고 외국 의사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봐서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 스마트폰으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 했더니 영국 의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지금 현재는 다 그것이 돼서 뭐 주신 소음도 다 보시지 않습니까? 뭐처럼 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줄기세포 하면 일단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요새 뭐 언론계나 여러분들 만나보면 가장 줄기세포 하면 부정적인 이슈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게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줄기세포 시술을 해외에서 받아서 뭐 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보고가 되니까 마치 많은 사람들이 줄기세포 하면 다 허가를 받지 않은 시술이고 나쁜 거고 부정적인 거고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이것이 예전에 IT가 그런 홍역을 치르고 우리 생활에 손에 핸드폰으로 다 실현화가 된 것처럼 이런 줄기세포 기술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실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의사님이시고 하신데 강의도 듣고 했는데 이제 이 문신영 교수님께서 정년 퇴임을 하시는 것이 조선일보에 5월달인가에 기술적이 아주 크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었습니다. 줄기세포 기술은 없다. 아마도 100년 안에 불가능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아마 배아줄기세포 기술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줄기세포의 치료가 어디까지 돼 있냐. 그럼 이제 가슴, 유방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무릎 연골 재생 치료제가 나와 있고 하는데, 현재 평가는, 객관적으로 평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비싸고 효과는 미미하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치료제가 굉장히 고가거든요. 몇백만 원씩 하는데, 하지만 점차 이런 것들이 희망적인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없던 애가 이 줄기세포로 인공 기도를 만들어서 좋아졌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물론 걸리겠지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치료가 가능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피부과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2007년도에 처음 썼던 논문인데요. 이게 이제 운드 힐링, 상처 재생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뭐 실험적인 것들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고,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때 동물 실험을 했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지금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윤리적인 거를 하고 실험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등에다가 똑같은 모양의 특이의 상처를 내고, 한쪽에는 줄기세포를 발라주고 한쪽에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발라줬습니다. 딱 일주일이 지나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크기가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거죠. 일주일 만에. 이걸 보고서 확실히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똑같은 실험을 이제 이때는 상처를 내서 했고, 이거는 화학 박피를 한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했던 실험인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 피부외과 학회지에 제가 2008년도에 기고를 했는데, 이때 이 논문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외과 학회에 발표를 했더니 통계를 냈는데 가장 많이 읽힌 논문 탑 10 안에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 줄기세포를 이제 돼지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피부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형성이 5배 정도 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정제를 통한 줄기세포가 있는 분핵을 주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주름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당시에 2대밖에 없었던 더마스캔이라는 기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피부 두께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재봤더니 2.0mm였던 피부 두께가 2.3mm로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것은, 이제 피부가 두껍다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지만, 사실은 피부가 얇아지는 것이 피부 노화의 진행 단계고요.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주름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피부가 두꺼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피부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세포들이 도대체 들어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여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빨간 형광으로 염색을 한 다음에 주사를 했습니다. 주사를 한 다음에 2주 있다가 제가 보니까 잘 살아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실험을 한 것이 뭐였냐면, 인위적으로 주름을 만든 다음에 과연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쥐에다가 계속 자외선을 쬐줍니다. 8주 동안 쬐주면 등이 쭈글쭈글해서 농부나 어부의 피부처럼 주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광노화라고 하는데요. 피부과에서는 많이 하는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줄기세포 주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한 다음에 전과 후에 이렇게 탁본을 뜹니다. 탁본을 떠서 뒤집어서 뒤집은 다음에 이 일정한 각도로 한 30도 정도로 빛을 일정한 광량으로 쬐주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것을 컴퓨터 분석을 합니다. 화상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한 거고요. 1000개, 10,000개, 10만 개의 세포를 주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건 당연히 좋아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1000개를 주사했는데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10,000개를 주사를 하니까 좋아지고요. 10만 개를 주사하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주름이.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10,000개 정도를 주사했더니 40% 정도가 좋아졌고요. 그리고 10만 개 정도 주사했더니 반 정도가 좋아졌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봤더니 역시 피부 두께가 증가되어 있고 콜라겐 형성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미국 피부 노화 교과서에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름이나 피부 노화가 생기는 이유는 진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마치 벽돌과 같다고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건물의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콜라겐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피부가 노화되면서, 세포가 노화되면서 콜라겐이 감소되고 진피층이 함몰되면서 주름 형성 및 노화가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논문을 꼽아보니까 12개가 있는데, 이제 뭘 썼냐면 피부 상처 회복, 항산화 효과, 미백 효과, 피부 노화, 그다음 주름 개선, 그리고 리뷰 아티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게 된 것이 2010년도 제가 쓰는 이제 모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물 실험 및 기초 실험을 했고요. 그다음 최근에 임상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화초를 키우는 것처럼 머리털을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발모제와 비교를 해봤더니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탈모증 치료를 해보면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일본의 의사가 찾아왔었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이걸 해보고 싶다고 해서 2009년도부터 2007년도인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쓰기 시작했는데 2010년도에 이 의사가 히로타로 후쿠오카라는 의사가 논문을 썼습니다. 일본 성형외과 계지에, 형성외과제. 뭐라고 썼냐면 지방률의 간세포, 줄기세포, 분비, 단백질을 이용한 모발 재생 치료라고 해서 이렇게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제가 기고하게 되는 논문이고요. 이것은 이제 서울대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여성형 탈모에 있어서 효과가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을 쭉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적절한 질환을 선택해야 되고요. 줄기세포로 효과를 볼 수 없는 질환을 줄기세포로 치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치료가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양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적절한 양을 투여하지 않으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1000개를 투여하면 효과가 없었죠. 10,000개를 투여하니까 주름 개선이 됐고 10만 개를 투여하면 좋아졌는데, 그 이상을 투여하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적절한 양을 투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투여를 하면 그것이 어디로 다 흘러가게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필요한 부위에 생착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 피부를 이용해서 배양을 한 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 해보면 세포들이 잘 살아있고 성숙된 콜라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콜라겐, 새로 만든 콜라겐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보면 진짜로 좋아지고요. 그리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도 그 폴 니안스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왜 세포 치료를 하냐면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런 다른 면에서 안전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치주염이라든지 당뇨병성 족부 궤양, 당뇨병이 발생하시게 되면은 그 족부에 잘 낫지 않는 궤양이 피부에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 수술에 생기는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기부전은 사실은 이제 그 혈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이 줄기세포는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퀄리티 컨트롤을 잘 한 다음에 치료를 하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주식 검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IT에서 14년 돌려서 무선 인터넷 전화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혼돈의 시기를 거쳐서 결국에 실용화가 된 것처럼 줄기세포라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바로 우리 생활에 이미 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고대 이집트라든지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통해서 보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진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데 이것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줄기세포가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